네, 안녕하세요. 박승희입니다. 제가 보험계약법하고 농업재해보험 법령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1차 시험 전에 마무리 공부하실 때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2강으로 나누어 가지고 약 3시간 분량이죠. 예, 나누어서 그 동영상을 제작해서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나 재배학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재배학의 전공자도 아니고 또 여러분들과 뭐 달리 뭐 특출한 또 재배학에 대한 지식이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니다라는 것을 미리 그 재배학 강의 때도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단지 재배학은 공부를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는가 하고 그 안내자 정도의 역할을 하려고 사실 재배학 동영상을 올려드렸는데요. 이해로 여러분들께서 재배학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응원해 주셔갖고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작년에 치루었던 7회 그 손해평가사 시험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재배학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요. 그리고 제 강의 내용이 어떻게 이제 그 기출문제와 접목이 되어 있구나라는 것도 한번 같이 살펴보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제 동영상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활용하면 좋겠구나. 그리고 박승희가 동영상을 이렇게 19강으로 제작을 했는데 의미는 어떤 거구나라는 것도 여러분께서 한번 느끼시라고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채소의 식용부위에 따른 분류 중 화채류에 속하는 것. 꽃화, 채소, 채니까. 예, 꽃채소죠? 예, 꽃채소니까 양배추. 양배추는 잎이잖아요. 그죠? 브로콜리, 꽃입니다. 우은 뿌리죠. 고추는 열매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쉽게 나왔네요. 1번 문제가. 그죠? 근데 좀 세부적으로 나오면 이렇게 또 분류를 해서 나오고요. 특히나 저 같은 경우 공부할 때 보니까 박과 가지가 이 구분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잘 봐보시면 알지만 큰 틀을 묻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세부적인 묻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재배학은 이렇게 단답형 문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다음 중 가지가가 아닌 것은 내놔놓고 1번 고추, 2번 토마토, 3번 감자, 4번 오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럼 답은 뭡니까? 오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도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 오이는 박가가 아니고요. 오이는 가지가가 아니고 박가고요. 예, 감자가 가지가래요. 해갖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한번 강의할 때 이렇게 또 설명도 드린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오이가 박가고 감자가 가지가구나.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께서 같이 공부를 해 놓으셔야 이게 이런 식으로도 문제가 안 나오라는 법이 없죠. 예, 나올 수 있는 일수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어떻게 나오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맞춰야겠구나. 그런 것도 여러분께서 이제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2번요. 고온장애 증상에 관한 옳지 않은 것은 고온장애. 예. 그러니까 고온이 되면 어떻게 되죠? 일소, 결구, 조기추대, 발암불황, 착가불량, 품질저하. 이게 5강에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진까지도 다 이렇게 됐죠. 조기추대 같은 경우는 온도가 막 높아지면 작물이 그 추대가 빨리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조기추대. 그런데 우리는 재배학에서는 중용이 가장 중요하다. 너무 과해도 안 좋고, 너무 부족해도 안 좋고. 항상 그것을 여러분들께서, 그 가치관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조기추대는 좋은 게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장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여기서도 잘 보면 바라보량, 품질과 착급불량, 추대, 지연. 지연도 좋은 건 아니지만, 예. 고온일 때는 빨리 작물이 막 뜨거우니까 팍팍팍팍 자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연된다. 이게 틀렸죠. 그죠? 예, 그래서 답을 4번으로 찾을 수 있겠습니다. 3번입니다. 수분 과잉 장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예, 대부분 장애라 그러면 제가 문제 풀 때, 재배학 강의를 할 때 또 큰 기준으로 제가 그 강의 중에 많이 설명한 내용이 뭐냐면 장애라는 것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수분이 과잉됐어요. 그럼 나쁘게 되겠죠? 예, 나쁜 것이 옳은 거거든요. 예, 지문에서는. 그죠? 그러면 옳지 않은 거, 그러면 나쁘지 않은 것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예, 읽어보겠습니다. 생장이 세타에 수상도가 없어서 나쁘죠? 예, 수분이 많이 공급되면 열과성이 나빠지죠? 식물의 뿌리의 활력이 높아진다. 이건 좋은 거잖아요. 활력이 높아지는 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답은 쉽게 이렇게 3번을 찾을 수 있어요. 4번 식물이 우짜락이 된다. 우짜락이 되는 게 왜 나쁜 거죠? 예, 물이 많이 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막 물 먹고 쭉쭉쭉쭉 자라죠. 옆으로 퍼지는 것보다도 멀티처럼 막 자라는 이게 웃자람 현상이라고 제가 사진까지 붙여서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답은 여기서 쉽게 3번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할 때 수분 과잉시 과잉 환경시 나타나는 현상 이런 게 있지만 이것을 절대로 두 문자로 외우지 마시고요. 이해를 하시면서 수분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 생장이 쇠퇴해지겠고 당연하게 그렇죠. 뿌리가 막 썩겠고 이러니까 물이 많으면 그죠. 그러니까 수량도 감소하겠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라 그랬죠. 그 정도만 공부해 놓으시면 충분하게 어떻게 문제가 나오더라도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수백 가지 수준까지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수분 과잉되게 되면 나빠지는 현상이 그죠. 그 중에 하나 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는 방법을 막 무조건 암기하려고 하면 우리가 외워야 될 게 얼마나 많은데 이런 까지 다 외우고 가겠습니까? 그죠? 나머지는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또 그리고 이해를 안 되는 문제가 나왔다 하더라도 이게 장애에 관한 설명이다. 그러면 옳지 않고 그러면 장애가 아닌 것, 나쁘지 않은 것만 찾으면 되죠. 활력을 높아진다. 이런 식으로도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아셨죠? 자, 건물할 때 요수량 가장 적은 거. 그래갖고 이것도 4강에서 강의를 했고요. 이렇게 별이 있는 것은요, 여러분, 항상 그 이전에도, 7회 말고도 그 전에도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해갖고 일부러 사진까지 올려드린 이유는 뭐겠어요? 이것이 그 가장 수분량이, 요수량이 많은 것은, 가장 적은 것은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계속 문제가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암기를 하는데 암기가 좀 어려우니까 여상장애까지도 하자 뭐라고 이렇게 했지만 그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기장 옥수수 있는 것은 수분이 별로 필요가 없겠죠. 작물은 그죠. 호박 같은 거는 어떻게 했어요? 수분이 많아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도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기장이 당연하게 요수량이 가장 적은 게 되겠습니다. 자, 냉해로 올바르게 짝재진 것. 냉해는 지연냉해, 장애냉해, 병해냉해가 있고요. 이것은 2년에 한 번씩 출제가 됩니다 하고 5강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연냉해와 장애냉해의 구분. 이건 병해형이야 당연히 병해중에 들어가 있으니까 쉽게 알 수가 있지만 지연형하고 장애형의 구분이 사실 어렵거든요. 냉해, 그죠? 동해도 아니고 냉해니까 저온으로 발생하는 피해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언제 나타나냐면 지연형은 전 기간 중에 발생이 되지만 장애형 냉해는 오직 감수분열기, 즉 생식생장기에 피해를 당하는 것은 장애형 냉해밖에 없다. 그렇게 여러분께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더 좋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장애형 냉해는 감수분열기에 불임현상이 출해되는 유형이고 지형 냉해는 내온 일조 부족으로 등수기에 수확량이 감소하는 유형이다라고 제가 강의를 드렸는데 그걸 생각하면 보겠습니다. 이거 나머지 접촉형, 장기형 이런 거 벌써 아니죠. 이거는 공부를 해보지도 않았잖아. 이런 건 툭 없애버리면 됩니다. 요것과 요것 중에서 무엇이 맞을까라고 그것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죠? 작물의 생육 때 내용물에 대한 저항성이 약한 시기에 저온의 접촉으로 뚜렷 피해를 봐. 내용물의 저항성이 약한 시기라는 것이 바로 이 감수 분열기거든요. 생식세포를 만드는 시기. 그러니까 장애형 쟁의가 되겠고요. 오랜 시간 동안 내원이나 일조의 부족으로 생육이 늦어지고 등숙이 충분하지 못해 감수를 초래하는 유형. 이게 뭡니까? 등숙기에 되니까 지형냉이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C4 작물이 아닌 것 이렇게 나왔네요. 근데 이제 이것은 이제 뭐냐면 이산화탄소 이제 그 공급 방법에 따른 그 차이점에 의해서 C3 식물, C4 식물, 캠 식물 이렇게 나눠진다고 제가 6강에서 설명을 했고요. 이것도 2년에 한 번꼴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쉽게 나왔죠. C4 식물에서 C4 식물은 다 쉬워요. 수수가 들어있는 거, 옥수수, 수수, 사탕수수. 이게 C4 작물이거든요. 보리는 뭡니까? 여기 벼보리 이런 것은 C3 식물이잖아요. 그래서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만은 문제는 금년도 이제 그 8회 문제가 나온다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광보상점이 높은 것은 C3 식물이고 광보상점이 낮은 것은 C4 식물이다. 이런 특징까지도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죠. 옥수수는 벼에 비해서 광포화점이 높구나. 그래서 작물 생육에 유리하구나. 이런 것까지도 다 아셔야 돼요. 캠식물은 특징이 어떤 건가? 밤에만 기공을 열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구나. 선인장 이런 것들이 캠식물이라고 하는구나. 이런 내용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 푸셨다고 문제 심리하지 마시고 장애는 이렇게 쉽게 나왔지만 금년에는 이렇게 좀 어렵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전에도 그렇게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나왔기 때문에 꼭
꼭 여기에 대한 공부를 하셔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작물의 일장형에 관해서는, 작물의 일장형 해마다 나온다고 제가 17강에서 별 3개, 별 3개는 해마다 무조건 또 한 문제 이상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6시간 18간 장일 조건, 해가 많이 뜨는 조건에서 기아가 유독 툭진되는 장일 식물이며, 해갖고 시금치, 완두, 상추, 양파, 감자 등이 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일반 말에 이제 뭡니까? 농작물을 이렇게 했지만 화해까지도 아셔야 되죠. 화해도 문제가 나옵니다. 이전에도 나왔고 또 7회 뒤에 보면 또 문제가 또 화해 문제로 또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막 사진까지 오래가 꼭 외우고 하셔야 됩니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시험장에 갔어서 시험 치기 직전에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1순위가 작물의 일장형에 대한 그 품목입니다. 이게 잘 안 외워지더라고요. 이게 뭐 쉽게 말해서 그 장일식물은 이제 봄하고 초여름에 피거나 아니면 그럴 때 이제 뭐 작물을 수확하거나 그런 것들을 장일식물이다 라고 이렇게 외울 수도 있지만 그게 머릿속에 쉽게 잘 안 들어옵니다. 시금치 같으면 이제 뭡니까? 저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1월 달이 수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장일형에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외울 수도 있지만, 상추가 언제 사실 재배를 해서 언제 수확하는지 정확히 제가 기억을 못 하다 보니까 잘 머릿속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가 되시는 분들 같으면 외울 필요 없지만요,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시험 바로 직전에 꼭 한번 이걸 다시 한번 이제 외울 것을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일단은 맞고요. 2번 8시간, 10시간 단일 조건에서 단일 식물이라고 하죠. 가지, 콩, 오이, 호박 등이 있다. 여기서 이 지문이 틀렸어요. 뭐가 틀렸냐면 콩, 오이, 호박은 보면은 콩, 오이, 호박이 여기 있죠. 단일 식물 맞아요. 근데 가지가 없죠. 가지는 뭡니까? 제가 동그라미 나눴죠. 중성식물이에요. 중성식물. 그러니까 중성식물을 한 개 낀가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맞추겠어요, 사실. 그죠? 중성식물은 솔직히 일장 한계가 없으니까 봄에 꽃이 피는지 가을에 꽃이 피는지 이 구분을 해갖고 이것을 맞출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것은 시크라멘, 제라민은 중성식물이구나 이렇게 외우지 않는 한은 이것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시크라멘, 제라민이 문제 또 나왔다니까요. 1회부터 6회까지도 이 문제가 나왔어요. 시크라멘, 제라늄이. 그래서 꼭 암기가 필요합니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오죠. 중성식물은 토마토, 당근, 강낭콩, 토마토, 당근, 강낭콩 이런 식으로 이것을 물어요. 중성식물까지도. 그러니까 안 외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작년에 처음으로 정일식물, 중간식물까지도 나왔는데 이것은 제가 그 교재도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죠. 사탕수수 F106 품종이 바로 이 정일식물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정일식물이라는 것은 좁은 범위 일장에서만 화성이 유도가 되는 거다라고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장형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상세하게 여러분들한테 강의 때 이렇게 소개시켜 드렸어요. 그래서 그 강의 꼭 한번 다시 한번 들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 염려주식에 대한 대책이 아닌 것은 8번 문제입니다. 흡비작물을 재배한다? 무기물 심음이 벌써 아니죠? 뭐죠? 무기물은 그냥 황석일 뿐이에요. 무조건 좋은 거는 뭐라 그랬죠? 유기물. 유기물이 무조건 좋은 거라니까 유기물. 신경과 객토를 하고 담수 처리. 물을 이렇게 담아줌으로써 거기 집적되어 있던 것이 어떻게 좀 녹아서 없어지거나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답은 쉽게 2번을 찾을 수가 있어요. 염려주식자 대책 이렇게 두 문자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그냥 이런 이해만 하고, 맞아, 개토미 심정을 해야 또 없어질 거야. 왜냐하면 막 말라있는 집적이 되어 있는 게 말라져갖고 논두렁이 뭡니까? 가뭄이 왔을 때 막 쩍쩍 갈라지지. 그런 것이 염려주식이 되는, 염려집적이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피복물도 같은 것도 제거해야 되고 흡비작물도 이용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대책일 거고, 금년에는 이게 나왔지만 또 이제 내년에는 뭐가 나와요? 염려집적이 어떤 뭡니까? 우유에 대해서 나올 수 있거나 염려집적이 어떤 건가? 거기에 대해서 또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 세 가지다. 염려집적이 아주 잘 나오는 문제니까 제가 요 세 가지 빠짐없이 다 이렇게 교재도 이렇게 나타나 있고요. 유튜브 강의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식물이 필수한 소진 염력소의 구성성분으로 다양한 효소 반응에 관여하는 것은 해가지고 이것의 답이 4번이에요. 다양한 효소 반응에 관여한다. 염력소의 구성원소다. 마그네슘인데 그 전까지 1회부터 6회까지는 칼슘, 칼륨, 질소 여기에 대해서 나왔어요. 비료의 4대 원소가 여기다 또 뭐가 있습니까? 인. 그래갖고 제가 토양에
필수 원소에서는 그 4가지하고 마그네슘까지 해갖고 5가지를 강의를 했어요. 근데 이 마지막 5가지 이 마그네슘이 작년에 처음으로 출제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별은 안 했지만 토양의 그 필수 원소에 대해서는 해마다 출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금년에는 칼슘이라든지 칼륨이라든지 질소라든지 인, 여기서 꼭 한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연, 몰리브덴, 이 특징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공부를 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것은 절대적으로 이것을 묻는 문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 먼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것은 기타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아연의 뭡니까? 그 기능이 뭐냐면은 효소 촉매작용을 한대요. 여러분들께서 효소 촉매작용 해갖고 이걸 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 특징은 몰리브덴 같은 경우는 질소 대사에 관여를 하는 그런 기능이 있대요. 기억도 잘 우리가 외워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하나 진짜 0.0001% 이런 것이 나온다 하더라도 과감하게 틀린다고 생각하시고요. 오히려 또 도리어 이제 질소, 칼슘, 칼륨, 인, 마그네슘 이 5개지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만약에 거기에 해당 안 되는 것은 도리어 뭡니까? 이런 것이 우리가 찍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나머지. 그래서 중요한 것을 먼저 공부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마그네슘에 대해서 또 이렇게 요것만 딸랑 설명한 것이 아니고 마그네슘의 기능이 뭔지, 마그네슘이 결핍됐을 때 어떤 것이까지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면 칼슘이라든지 질소라든지 칼륨에 대해서도 다 이런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제가 강의 때 안내를 드렸어요. 그래서 식물의 필수 원소가 나온다 하면 여러분들께서 그 문제는 완벽하게 맞출 수가 있을 것이라고 제가 자신할 수 있습니다. 이 강의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자, 가손의 바람 피해. 이거는 굉장히 쉬운 문제 같은데 해마다 출제됩니다. 풍해는 풍해. 예, 왜 그런가 하면 농작물 재해보험이 뭡니까? 그 자연재해 조수에 그리고 화재를 보장하지 않습니까? 자연재해 중에서도 제일 많이 우리가 피해가 당하는 것이 뭐냐면요. 우박 피해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태풍, 강풍 이런 피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피해가 2번째로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박이라든지 강풍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재배학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강풍에 으로 인해서 피해가 된 것이 기계장애가 있고 생리장애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 달달달달 외우세요? 아니죠? 달달 외울 필요가 없죠. 이해만 하시면 된다니까. 이해만. 아셨죠? 어디 강풍 바람이 부니까 어떻게 되는구나. 이것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 이해를 만약에 안 됐다 하더라도 피해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거니까 피해는 대부분 뭡니까? 나쁜 거잖아요. 제가 앞에서도 한번 설명드렸죠. 나쁜 건데 옳지 않은 거. 나쁘지 않은 것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정사장을 어찌해서 광합성이 촉진되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잖아요. 벌써 이렇게 답을 1번을 찍어낼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달달달달 2문자를 외우는 사람들은 참 공부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강풍은 매개곤충을 활동을 저하시키 나쁜 거죠. 수정 방해하니까. 작물 체온을 저하시키면 나쁜 거죠. 염분 피해를 받을 수 있다. 나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답은 쉽게 1번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1번을 왜 틀렸다? 논리적으로 한번 봐봅시다. 예,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불면 그 식물의 잎에서는 기공을 열어놓겠어요? 닫겠어요? 상식적으로. 바람이 불고 어우 추워 하고 기공을 폐쇄할 거 아닙니까? 기공 폐쇄. 기공이 폐쇄가 되면 그 다음에 광합성을 하려면 이산화탄소가 필요한데 이산화탄소가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이산화탄소는 공기 중에 있는데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기공이 폐쇄됨으로 해서 못 들어온다 그랬죠? 못 들어오면 광합성이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광합성이 안 되죠. 그래서 광합성이 감퇴된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야만 여러분들께서 재배학 문제를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나왔을 때 어떤 문제든지 쉽게 대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답은 쉽게 이제 1번으로 찾을 수도 있지만 이 문제는 여러분 해마다 나옵니다. 해마다. 그러니까 꼭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1번 수바라. 이것도 기출에 한번 이렇게 이전에도 나왔던 문제예요. 근데 또 7회에 나오죠. 근데 이런 건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단한 문제를 재배학에서는 5문제, 6문제가 딱 이런 문제가 낀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수바라라는 게 아주 쉽게 생각해서 그냥 이렇게 이삭이 이렇게 젖으면은 거기서 다시 이렇게 다시 이렇게 싹이 돋는 거예요. 그 물을 흡수해가지고 그걸 수바라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옳지 않은 거니까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이 달인처럼 사이트 맞죠? 도둑이 됐어요. 찾아보면 맞죠? 이렇게 우기에 도둑이 되니까 거기 이제 다시 물기를 머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조생종이 마생종이 잘 발생한다. 그렇죠. 조생종이라는 빨리 자라는 종이니까 빨리 자라니까 이 발화도 빨리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맞는 거예요. 4번 휴면성이 강한 부종이 약한 것보다 수불바가 잘 발생하면 안 되죠. 덜 발생해야 되죠. 왜냐하면 이 수면성이라는 것이 뭡니까? 잠자는 거죠. 잠자고 있는 것이 강한 품종이 어떻게 발화가 잘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공부를 안 해도 4번을 찍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재배학은 하여튼 그런 우리가 가장 인간이라는 것이 기계하고 달리 사고의 동물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알고 있는 재배학의 가장 핵심적인 에기스만 딱 그 기준을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그런 자신을 갖고 여러분들께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봐보세요. 뭐 수바라처럼 또 이게 또 이렇게 단답형으로 묻는 거예요. 정식에 가까워진 뭐를 왜 그래? 환경에 미리 노출시켜 적용시키는 것을 뭐라고 하는가? 근데 이것도 사실 잘 모르더라도 알 수가 있어요. 추나는 뭡니까? 추나 처리하는 그거잖아요. 이것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동화 이하는 뭡니까? 탄소 동화작용, 탄소 이하작용 할 때 그 용어를 그냥 갖다 쓴 거예요. 잘 몰라도 경화라는 것을 체크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리고 경화라는 게 뭔가 하면 이게 육묘 같은 거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육묘를 해갖고 그 다음에 이제 모짜리에 심기 전에 뭡니까? 그것을 외부 환경에 견딜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환경에 적응시킨 거. 그것을 갖고 이제 경화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요것이 이제 경화라고 한다 해갖고 이제 여기 경화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묻는 지문이에요. 근데 이제 공경육무에서 우리가 이제 이 공부를 했죠. 이 경화는 아주 세부적인 것에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10강에서 강의를 했고요. 자, 다음 설명하는 번식 방법. 이 번식 방법이 보니까 인공영양 번식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묻는 겁니다. 9강에서 돼 있고요. 이거 거의 뭐 해마다 출제가 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식물의 입줄기 뿌리를 모체로부터 분리하여 입줄기 뿌리를 모체에서 상토에 꽂아 하니까 꽂는 거니까 뭐죠? 꺾어지죠. 그러니까 삽목인 거예요. 삽목. 그렇죠? 뿌리에서 포기를 나눈 거. 포기를 나눈 것은 포기를 나누니까 분주. 분주. 그렇죠. 그럼 답이 1분 쉽게 나온 거예요. 문제가 쉽게 나왔죠? 이게 어렵게 나온 문제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전에. 그래서 이 9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더 공부를 꼭 하셔야 돼요. 금년에도 무조건 출제가 됩니다. 이거. 제가 장담을 합니다. 출제가 꼭 돼요. 다른 식으로. 자, 육모 이제 또 이렇게 나오잖아요. 육모할 때 설명 옳지 않은 거. 이것도 일단 육모의 필요성 이런데 두 문자로 공부하지 말라 그랬죠? 이해를 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해만 하면 쉽게 또 읽어보면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께서 공부를 하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제가 이 기출문제 풀면서 계속 강조하는 거지만 육모라는 것이 뭐죠? 앞에서 설명드렸죠. 이런 건 최근에 좋으니까 육모를 하는 겁니다. 필요 없는데 이렇게 딸 육모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좋지 않은데. 좋으니까 하는 거죠. 좋으니까 하는 거니까 옳지 않은 것은 뭡니까? 나쁜 게 답이 되는 거예요. 나쁜 게. 그렇죠? 그렇게 하고 풀어봅시다. 종자 제력된다. 좋은 거잖아요. 토지 이용도가 낮아져.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그러니까 벌써 이 답이 2번인 거예요. 발해가 균일하다. 좋은 거지 않습니까? 수확이 추락기를 앞당길 수 있다.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답이 되려면 이것도 만능 지문이 되려면 뭡니까? 토지 이용도가 높아진다. 그게 옳은 설명이 되겠죠. 여기 봐보세요. 토지 이용도 증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두 문자를 외우지 말라는 이유인지 아시겠죠?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토지 이용도가 당연히 높아지겠죠. 안 그러면 낮아지는데 말라고 육모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미쳤다고 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답을 풀 수가 있는 거다. 아셨죠? 재배학 공부할 때 여러분들께서 시험장에 가실 때 공부하지 않은 문제가 나왔어. 그러면 박승희가 하여튼 그런 식으로 풀어보라는데 그렇게 풀으셔도 돼요. 아셨죠? 15번 저온장애가 발생하는 절하류 영상 4도시에 영상 4도시에 저온장애가 발생하는 것은 금강조 안수령 이거는 해마다 나온다고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사진까지 이렇게 설명드렸죠. 그리고 저온장애라는 것이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 나오는 것보다는 저온장애 의미가 뭔가를 묻는 문제가 나와야 돼요. 쉽게 말해서 영상 4도에서도 발생하지만 저온장애 영상 15도에서 발생한다 그러면 여러분 맞는 지문이겠어요? 틀린 지문이겠어요?
이런 것이 지문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그것도 좋은 장애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벼 같은 건 온도가 아주 높아야만이 잘 자라죠. 그런 것이 만약에 영상 15도 됐다. 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좋은 정황이 발생할 거란 말입니다. 아셨죠? 그런 것을 이해를 하고 있는 안 하고 있는 아를 문제를 물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죠. 예. 그렇지만 너무 쉽게 맞출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이게 이전에도 2번이나 더 나왔었어요. 7회 나온 게 벌써 3번째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기출문제 나왔던 거 무시하지 마시고 공부하셔야 된다는 의미가 그겁니다. 16번. 어떤 일장 나왔네요. 한결장 짧을 때 하는 식물. 아까는 뭐 감자, 가지, 뭐 고추 이런 것이 나왔지만 농작물이 나왔지만 지금은 뭡니까? 봐보세요. 이렇게 꽃이 뭐 꽃으로 해서 물어요. 한결장 짧을 때니까 뭡니까? 단일식물이잖아요. 예, 단일식물 찾으세요 하는 거예요. 단일식물은 지금 뭡니까? 가을에 꽃피는 거. 그걸 찾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보면 국화는 쉽게 찾을 수가 있는데 이 포인세티아, 페투니아. 저는 사실 그 남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진짜 이 머릿속에 안 들어요. 포인세티아가 어떻게 생긴지, 칼린코기가 어떻게 생긴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 드릴 때 이렇게 꽃을 막 사진까지 붙여가지고 이거 꼭 외우셔야 돼요 하고 막 이렇게 형언표까지 칠해가지고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니까요. 예.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예, 포인세티아도 단일식물이잖아요. 1번이고. 시클라멘 같은 거는 아니죠. 예. 금호초 같은 거는 뭡니까? 이게는 봄에 피는 꽃이지 않습니까? 금자나 이런 거, 그죠? 예. 페투니아도 봄에 피는 꽃일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일식물까지도 따로 공부를 하고 중성식물도 따로 공부해야 된다는 의미를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 번 더 알고 계셔야 됩니다. 17번 온도 적응성에 따른 분류가 같은 것. 온도 적응성은 이제 호온성이 있고 혼행성이 있다. 호원성은 뭐 가지, 고추, 오이호박 이런 거 외우지 말라 그랬죠. 호원성은 제가 뭘 외우라 그랬죠? 열매채소다. 열매채소. 예. 혼행성은 뭐예요? 잎줄기 뿌리채소. 거기다 플러스 뭐예요? 딸기. 그거만 외우라 그랬죠. 예. 그거만 외우시면 돼요. 막 이런 거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외울 게 한두 가지 아닌데 이런 거 어떻게 외우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 기준만, 구분만 하시면 충분하게 맞을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한번 봐보세요. 호원성은 왜 25도 정도의 이 호원성 열매채소가 해당이 되겠어요. 열매는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잘 익겠어요? 안 익겠어요? 잘 익잖아요. 근데 잎줄기 뿌리 같은 거는 온도가 높으면 막 잎에 막 너무 온도가 높으면 흐느른해지고 막 그러죠. 땅에도 막 너무 막 온도가 높아지면 막 지열이 뜨거워지면 뿌리가 잘못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혼행성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잎줄기 뿌리는 혼행성이에요. 아셨죠? 딸기는 단지 이제 온도가 높으면 뭡니까? 그 딸기 자체가 물러지고 이럴 것 같으니까, 이것은 혼행성이라고 외우자. 그렇게까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걸 기억하고 딱 봐보시면, 가지, 무는 벌써 틀리죠? 이거는 가지는 열매고, 무는 뭡니까? 근체류잖아요. 그러니까 한 개는 호원성, 한 개는 혼행성이죠. 그죠? 고추, 마늘, 벌써 열매, 뿌리, 틀리죠? 딸기, 상추. 이거는 뭡니까? 상추는 잎이고, 딸기는 뭐예요? 열매인데도 이거는 호냉성이라고 했죠. 그래서 답이 3번인 거예요. 이게 자주 나옵니다. 별이 2개죠? 별이 2개. 해마다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3년에 2번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별 2개라는 얘기는 오이, 양파. 오이는 열매잖아요. 양파는 뿌리잖아요. 아셨죠? 그렇게 풀면 됩니다. 이걸 이거 외우는 사람들은 잘못된 거예요. 이거 둘둘둘 외우는 사람들. 자, 18번. 저장성 향상시키기 위한 저장 전 처리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이거는 제가 강의 때는 그냥 요즘 이제 저장까지도 나옵니다 했고, 저장에 관련되는 다른 기출 문제를 갖고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근데 최근 트렌드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제가 왜 이 강의 내용에 포함시키지 못했냐면, 저장하는 방법이 토마토 다를 거고, 고추 다를 거고, 사과 다를 거고, 양파 다를 거고, 다 다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양배추 같은 것도 또 저장 방법이 다를 거고 다 다른데 그 분명별로 어떻게 저장 방법을 다 공부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 강의 내용 포함시키지 못했어요. 7회 처음 나왔지만 8회 또 나온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런 것이 나왔다는 것은 알려드려야 되니까 이게 제가 강의 안 했다고 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우리가 어떻게 한다? 상식적으로 풀어보자라고 했죠. 결국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1번. 수박은 고온기 수확시 품질이 높아 발합수한. 왜? 그러니까 막 땡볕에서 수박이 자라고 있는 걸 탁 채취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막 뜨거운 열기가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발합수하면은
그 부패하기 쉬움으로 예냉을 실시한다. 그렇죠. 조금 식혀줬다가 서늘한 곳에 식혀줬다가 이제 그 수송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좀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감사하는 수학시 생리상실을 빨리 아물게 하기 위해서 큐어링을 실시한다. 큐어링이라는 게 저도 사실 잘 몰라요. 그래갖고 이제 내비 같은 게 보니까 이게 뭐냐면요. 그 고온 다습한 곳에 저장하는 거래요. 고온 다습한 곳에 두면 만약에 이제 그 막 감자 캘 때 상치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그 뭐 이렇게 그 세포막 같은 것이 이렇게 막 돋아나나 봐요. 그래갖고 병균이 침투를 못 한답니다. 그래서 고온 다습한 곳에 이렇게 저장하는 것을 큐어링이라고 하나 봐요. 그래서 혹시 뭐 이런 것은 나올 수 있으니까 고온 다습한 것에 저장한다. 그까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마늘은 휴먼이 끝나면 싹이 자라서 상품성이 자랄 수. 그렇죠. 그 내용 지문이 맞는 것 같아요. 맹아 업체출을 한다. 예, 맞겠죠. 예, 상식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싹이 나면 안 되니까 업체출을 해야 되겠다. 맞는 것 같아요. 4번 결구 배추는 수분 손실을 주기 위해서 수확하고는 바로 저장고에 넣어서 보관한다. 이게 맞는지 틀린지 전혀 상식적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제 그래서 뭐 네이버 같은데 검색해 보니까 이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배추 저장 방법은 이제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막 얼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배추를 쌓아놓은 상태에서 이제 흙을 덮어주는 식으로 이렇게 저장을 한대요. 뭐 따로 저장고 이런 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걸 공부하기 전까지 어떻게 이걸 알겠습니까? 그죠? 굉장히 좀 이렇게 어려웠던 문제인데, 그리고 또 이제 쉽게 말해서 한 두세 달 이렇게 저장하지 않고,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저장할 때는 또 그렇게 하지 않고, 배추를 그냥 그대로 이제 시장에서 사갖고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건조를 시킨대요. 건조를 시킨 다음에 시무지 같은 데 이제 싸가지고, 베란다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 서늘한 곳에다가 이렇게 놔두면은 그것이 이제 단기 저장 방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런 걸 다 이렇게 공부해 가고 갈 수는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지난해 답은 이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9번도 제가 강의하지 않은 게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식물 분류학적으로 같은 과에 속하지 않는 것 이렇게 이제 물었네요. 그래갖고 지금 보면 같은 과가 아닌 것이 답은 여기 보면 이제 블루베리는 진달래과고 배, 복숭아, 복분자는 장미과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걸 알려줘도 우리가 외우지를 못하겠죠.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다음 중 그러면은 장미과에 속하는 그 품목을 그 과수건 꽃이건 어떤 또 다 알아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외우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 나오면은 틀리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 그 교재를 갖고 공부하지 않고 다른 재배학책 있지 않습니까? 시중에 나오는 거나 저는 100페이지밖에 안 됩니다만은 한 300페이지, 400페이지 될 겁니다. 거기에도 아마 이게 안 나와 있을 거예요. 다음 중 전문가는 이런 거다 하고 이렇게 그렇게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나오면 결국은 뭡니까? 여러분들 그냥 상식적으로 풀어보시고 상식으로도 도저히 풀 수가 없으면 결국 읽는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점을 목표로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공부 방법이다. 자, 20번입니다. 멀칭의 목적, 옳은 것은 휴먼을 촉진한다. 단위를 촉진한다. 잡초 발생 억제. 그냥 답이 잡초 발생 억제죠. 이렇게 멀칭하는 가장 큰 목적은 뭡니까? 햇볕을 차단해갖고 잡초 발생을 억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단위 결과 억제한다. 이런 게 아니죠. 단위 결과 유도 이런 것은 이제 뭡니까? 씨 없는 포도, 그 수박 만들 때 단위 결과 유도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 이제 같이 강의를 했습니다만은 단위 결과 억제한다 이런 건 벌써 맞지 않는 그런 내용 같아요. 그리고 멀칭은 이런 내용으로도 시험이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꼭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출제 빈도가 그래도 자주 있는 거예요. 한 3년에 한 번꼴로는 꼭 문제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작물의 21번 물리적 병충해 방제 방법 모두 그런 것은 했는데 이게 과거에 1회, 2회, 3회, 4회 때 트렌드예요. 해마다 나왔습니다. 이것이 해마다 나오다가 5회, 6회 때 안 나오다가 다시 이제 작년에 이제 나왔는데요. 옛날에 그 트렌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내용도 보면 이제 물리적 방제가 뭔가, 생물학적 방제가 뭔가, 화학적 방제가 뭔가, 경제적 방제가 이런 것이 있구나. 이런 내용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리적 방제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이제 병충해를 방지하는 거니까 토양을 가열하는 물리적이죠. 이런 내용으로 막 물리적이다 외울 필요가 없다는 거 이해를 하시죠?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되세요. 곤충을 이용한다. 이건 뭡니까? 생물학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핵심적인 것만은
하시면 돼요. 전기에서도 물리적인 거죠. 그렇죠? 만약에 소각, 체란 이런 거 봐보십시오. 물리적인 거 아닙니까? 예, 병충해가 방지됐어요. 체란, 알을 채집한다. 방지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어떤 방지입니까? 물리적인 방지겠죠. 그죠? 예. 윤작등 착부치기 병력은 뭡니까? 이거는 경영 쪽, 예, 재배적으로 이용하는 방지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주로 친환경 농업에서 적용하는 방지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금년에도 또 나온다고 이렇게 뭐 제가 그 장담을 하지 못하지만 워낙 많이 나왔던 문제니까 또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22번 다음이 설명은 온실형은 해갖고 나왔습니다. 예, 온실형 이게 이제 작년에 처음으로 나왔던 문제예요. 그래서 18강은 별이 없죠. 예, 그렇지만은 유리온실 있지 않습니까? 예, 유리온실에 대해서는 제가 그 보험계약법 할 때도 일부러 그 타인을 위한 계약 같은 거 이렇게 설명을 할 때 유리온실의 소유주가 타인이 되고 그 유리온실의 소유주가 피보험자입니다. 그래서 보험금은 유리온실의 소유주한테 있는 겁니다. 예, 보험금 수령권이. 그렇게 이제 막 설명하면서 유리온실을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 유리온실을 많이 이제 가지고 이제 그 작물을 재배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도 이제 유리온실 쪽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유리온실에 뭡니까? 종류가 외지병이 있고 4분의 3 지붕형 온실도 있고 양쪽 지붕형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있는데 이것은 과연 어떤 건가? 그걸 이제 찾는 문제가 나온 거예요. 쳐놔놓고 폭이 좁아서 예, 양지붕형 온실을 연결하는 형들이다. 요것이 이제 벨로용이 돼요. 폭이 좁으니까 이게 벨로용. 그죠? 예, 그래서 그림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죠. 예, 그리고 이제 뭐 토마토, 파프리카 등 과채류 재배에 적합하다. 근데 사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이 지문이 솔직히 말해서 좀 애매한 지문이에요. 왜냐면은 그 유리온실을 가지고 재배하는 것은 대부분 뭡니까? 원예작물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뭐 추운 곳에서 잘 자라는 작물을 유리온실에서 재배를 하겠습니까? 아니죠. 대체적으로 그 따뜻한 보온성 작물을 재배를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요 위에 위에 그렇지 않습니까? 요 특징을 잘 아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 여기 보면 뭐 이게 쓰리쿼터형, 여기는 쓰리쿼터형이라고 나와있지만 이제 4분의 3 지붕형 온실이거든요. 그죠? 쓰리쿼터라는 것이 4분의 3. 예, 영어를 그냥 그대로 이제 한글을 쓴 거예요. 예. 그리고 고온성 원예작물 접하기. 그러면 고온성 원예작물이 뭔지를 또 알아야 되는데 그까지 우리가 공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대부분요, 호온성 예매채소를 다 보면 요 대형식, 열대성, 과성 다 비슷비슷한 작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을까지 제가 구분해서 공부하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적어도 이제 쓰리쿼터형 온실은 어떤 거를 이런 것이 쓰리쿼터형이라고 하는구나. 요까지는 공부를 하셔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7에 나왔지만 이제 새로운 형태로 계속 이제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유리온실에 대해서는 꼭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앞에서는 그 병에 치운 그 방제 대책이 나왔는데, 이제는 또 이렇게 세균에 의한 병으로만, 나열한 것을, 이걸 이제 또 문제를 냈네요. 예. 그 세균으로, 이게 나열한 병으로만 나열한 것, 이거 공부하기 전에, 제가 뭡니까? 여러분들한테 사상균은 어떻게 공부를 했죠? 역시 도둑질은 탈려가 하니 하지 마세요. 그리고 세균에 의한 병은 어떻게 외우라고요? 세균으로 인해서 무르고, 마르고, 타고, 썩고, 죽고, 암이 발생한다. 예, 사상균보다 세균이 더 피해가 큰 것이다. 예, 그렇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고 공부를 하라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두 문자로까지도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거를 알지 못하면 절대로 문제를 못 풉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두 문제까지도 공부를 합시다 해갖고 강의 때 설명을 드렸어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세균이라는 병으로 나열하는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근두, 암, 전병. 예, 마르고 썩고 타고 뭐 암이 발생한다. 암, 화상병, 타는 거죠. 예, 사과 과수원에 화상병이 발생하잖아요. 그 과수원 전체 사과나무는 다 베어버린답니다. 전염성이 너무 커가지고 다른 과수원까지 엄청나게 피해가 발생이 된대요. 그러다 보니까 사과 과수원 자체를 그냥 갈아버린대요. 엄청 피해가 큰 겁니다. 세균에 의한 병에. 화상병, 그리고 궤양병, 감기 같은 데 막 썩어서 막 타들어가고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은 다 세균에 의한 병이죠. 예, 1번은 맞는 거예요. 2번, 군도암정병 맞죠. 탄저병은 없어요. 그죠? 불안병도 없죠. 이게 뭔가? 그러면 사상균인가 아닌가를 따져보라 그랬죠. 사상균은 뭐다? 역시 도둑질은 탈로가 나니 하지 마세요 그랬습니까? 탈로가 나니
아우, 탄저병이 이게 사상균이구나. 하지 마세요. 아니 된다. 아니 붙자 써서 제가 하지 마세요. 붙자. 예. 그리고 불안병도 뭡니까? 사상균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사상균인 겁니다. 그래서 2번은 아니고. 3번도 보면 화상병, 탄저병, 궤양병. 예, 화상병은 여기 있죠. 궤양병도 여기 있잖아요. 탄저병만 없죠. 탄저병은 역시 도덕질을 탈로가 나니 할 때 탄저병이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사상균이구나. 이렇게 없앨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그러고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안 해갖고 공부를 했다면 화상병, 맞죠. 세균. 금달병 맞아요. 불안병. 야, 이게 맞나 틀리나? 야, 이게 세균에 있었던 건가 없었던 건가? 그걸 잘 모르면 이제 결국 이 문제를 못 맞추지 않습니까? 불안병은 뭡니까? 역시 도덕적인 탄로는 아니 하지 마세요. 아니 때문입니다. 그 불안병이거든요. 그래서 4번도 틀렸구나. 이래갖고 답은 1번 이렇게 찾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상균, 세균 이것이 최근의 트렌드예요. 5회, 6회, 7회가 지금 계속 사상균, 세균에 의한 병이 뭐냐를 묻은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회도 또 나올 겁니다. 사상균이 됐든 세균이 됐든 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8강에서 강의를 했죠? 자, 24번 피복제는 투과율이 가장 높은 연질필름, 연질필름을 물었어요. 연질필름은 P필름, PV필름, 그리고 EVA 필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예, 요 PV, EVA 요 세 가지 중에 한 개가 이제 답인데 어떻게 답이겠어요? 투과율이 가장 높은 것은 광택율이 높은 것은 PE 필름이죠. 예, 광택율이 높다. 그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해마다 나오는 거예요. 해마다 피복자재의 특징 같은 거 해마다 나오는 문제입니다. 작년에도 나왔지만 해마다 나온다. 그래서 별이 2개나 제가 돼 있죠. 예. 별 2개라는 거는 3년 중에 2번 정도는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해마다 나온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PE 필름하고 저도 이제 제가 공부할 때 PVC, 이 염화비율 필름하고 구분이 사실 안 되는 상태에서 요요를 하니까 잘 안 이어지더라고요. 한 개는 보온성이 가장 좋고 한 개는 보온성이 또 떨어진다는데 왜 떨어지는지 왜 좋은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것을 이제 사진으로 그래가지고 제가 강의 때 설명드렸죠. 예, 연질 필름이 이렇게 생긴 거고, 이거 PE 필름은요. 그리고 PVC 필름은 이렇게 보니까 딱딱한 거 있잖아요. 필름이. 예, 비닐이 딱딱한 비닐이 있어요. 그게 염화 필름이구나. 예,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시면 좋아요. 그럼 가격이 비싸고 보온성도 딱딱하니까 보온성은 또 가장 좋겠죠. 예, 그리고 이제 뭡니까? EVA 필름 같은 거는 이게 초산 비닐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뭔가 하니까 이게 슬리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예, 만들 때 이게 고무이잖아요. 이게 보니까 EVA더라고요. 예, 검색해 보니까. 이게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께서 이렇게 할 때 연상작용으로 공부를 하셔야만이 정확하게 이제 구분을 하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작년에는 이렇게 나왔지만, 또 금전에는 다음 주 연질 필름이 아닌 것은 해갖고, PE, PVC, EVA, 한 개는 뭡니까? 불소 수지 필름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럼 불소 수지 필름 ET, FE 요것이 뭡니까? 이거는 경질 필름이죠. 예, 그런 식으로도 기출 문제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18강에서 강의를 했었습니다. 마지막 다음의 수경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양의재배 문제가 이제 나왔는데, 양의재배가 제 기억으로는 지금 5회, 6회, 7회 그전에는 시설 재배에서 2문제가 나왔어요. 예, 2문제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지금 최근의 흐름이 시설 재배에서 한 문제 정도는 이게 양의 재배에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순환식 수경 방식이 나왔었어요. 근데 지난해는 순환식 수경이 아니고 단획 수경 방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8회에도 양의 재배가 한 문제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19관 하나를 양의 재배로 제가 강의를 편성을 했죠. 예. 그래서 제가 근데 강의 내용이 제가 다른 데 재배학의 교재를 보면 단획 수경, 순환식 수경에 대해서 잘 설명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저는 보지 않았습니다만. 그렇지만 제가 그런 교재를 참조하지 않고 제 교재 같은 경우는 네이버 지식백과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검색해가지고 단획 수경 방식이 뭔가 혼자 낑낑거리고 찾아가지고 특징이 이런 거구나. 그럼 이 정도는 알면 되겠다 하는 선에서 제가 교재를 만든 겁니다. 또 그렇게 그 내용만 알고 있어도 충분하게 문제를 맞출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단획 수경 방식이나 디프 플로 테크니처 이래 해갖고 이제 이런 것이 이제
뭐 담액 수경 방식이라고 하는데, 보면 배드의 다양한 배양액을 순환시키면서 배드 내 뿌리에 산소를 공급하는 방법으로 주로 일본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근데 사실 이런 내용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림을 한 개를 또 사진을 제가 넣었었죠. 사진을 넣어갖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 담액이 담겨 있는 상태에서 재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뭡니까 그 회책 같은 데도 뭡니까 그 고기들이 그 어항에다 있을 때 뭐가 있어요? 공기뽀뽀를 해갖고 막 산소를 공급하는 장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없으면 고기가 죽겠죠. 산소가 없으니까. 이 재배 방법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공기펌프를 이 안에다 꼽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기펌프를 넣어갖고 여기서 뻐글뻐글 해갖고 공기방울이 막 이렇게 산소가 만들어지면서 담액 수경 방식은 산소 공급 장치가 없으면 절대로 이렇게 담액 수경을 할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이 가장 필요한 거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게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연속 통기식도 있고, 액면 자식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더라. 혹시 이럴 것까지는 나오면 이제 또 우리가 또 이렇게, 포기하지 말고 맞춰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정도까지 설명했고, 그 중에서도 주로 액면 자식과 등량 교환식을 이용하고 있다. 요까지 제가 이제 그 교재에 내놓은 사항입니다. 너무 많은 또 내용 넣어봐야 또 그것도 불편한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산소 공급 장치를 설치한다. 바로 그 핵심적인 그 사항이 바로 1번에 있네요. 담액 수경 방식은 산소 공급 장치가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답은 1번이에요. 2번은 배드의 바닥을 일정한 구배를 만들어 양액을 흐려야 한다. 이게 뭡니까? 순환식 수경 방식이죠. 순환식 수경 방식도 제가 강의 내용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뭡니까? 여기 이제 재배하는 품목들을 놔둬놓고, 물을, 담액을 이렇게 순환으로 이렇게 물을 흐르게 해서, 여기다 이제 결국은 이제 다시 이제 재배하도록 그런 방식을 순환식 수경 방식이라고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바닥에 일정한 구배를 만들어서 양액을 흐르게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순환식 수경 방식이 되겠죠. 배지로는 폴라이트 안면, 이런 고용배지 방식이죠. 고용배지 방식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배드를 높이 설치해야지 작업효율을 높일 수 있다. 배드를 순환식 수경 방식이죠. 배드를 이렇게 높이 설치해야지 물이 잘 흐를까. 배드가 낮으면 물이 잘 흐르겠어요? 안 흐르겠어요? 잘 안 흐르죠. 그래서 배드를 높이 설치해야 된다라고 제가 순환식 수경 방식 설명할 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5문제, 작년 25문제를 이렇게 검토해 보니까 제가 강의한 내용에서 유튜브 강의한 내용에서 23문제가 나왔고요. 그리고 강의하지 않은 문제에서 2문제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항상 재배학은 여러분들 교재에 없는 그런 문제가 꼭 출제가 되더라. 그런 것을 여러분들께서 미리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나 이게 100점 맞아야 돼. 그런 것까지도 종수 과목 함께 이런 것까지도 다 나는 맞출래 하고 공부하시면 제가 볼 땐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런 건 과감히 포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박성희 강의, 오늘 그 기출문제를 보니까 진짜 박성희가 강의한 내용에서 23문제 정도 나왔으니까 적어도 금년에 시험 볼 때 아무리 안 나와도 한 20문제 정도 나오겠다라고 생각이 여러분들께서 느끼심이 딱 온다면 여러분들 제 강의를 다시 1강부터 들어주실 것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당부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보험계약법하고 농업재보험법령이지 않습니까? 그 두 가지 제가 요약 특강을 만들었죠. 그 만든 것이 어떤 내용이냐면, 교재 보면 최종 체크사항 25선이라고 있어요. 보험계약법하고 농업재보험법. 25문제가 제가 예상할 때 이런 문제가 나올 거야 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해갖고 제가 마무리 특강을 올린 거거든요. 근데 재배학은 제가 올려놓은 것이 요겁니다. 요 내용이에요. 요 내용이 금년에 나올 거라고 생각이 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사실 식물 호르몬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한 문제가 나온다고 칠 때 제가 식물 호르몬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거의 1시간 가까이 투자해갖고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신의 기능이 뭐고, 지베레린의 기능이 뭐고, 사토키닌의 기능이 뭐고, 이런 걸 또 사진까지 붙여갖고 설명하고 이래가지고 한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1시간을 소비를 했거든요. 근데 이것을 법과목처럼 요약특강을 만들어서 한다는 것이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오늘 당부드리는 얘기는 뭐냐면,
마무리 특강은 제가 따로 만들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필요하시다 생각이 드시면 유튜브 강의 1강부터 10강까지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오늘 1강부터 문제 기출 7회 기출 문제 1번부터 25번까지 풀었는데 제 강의에 지금 현재 7회에서 안 나온 데가 4강이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요. 잠깐만요. 4강이 뭐냐면 1강이 토양이 한 문제도 안 나왔고요. 또 11강 식물 호르몬도 한 문제도 안 나왔죠. 예. 그리고 13강에서 작물의 용도적 분류 거기서도 한 문제도 안 나왔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6강에 요 춘화철이 있죠. 예, 춘화철이 이것도 문제가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춘화철이가 해마다 출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금년에는 이게 무조건 출제가 되는 겁니다. 식물의 호르몬 이게 최근에 계속 출제돼서 작년만 출제가 안 됐어요. 그러면 금년에 출제 1순위죠. 예. 그리고 잎단의 형성과 파괴, 토양수분의 형태 이게 제가 1강에서 강의 드렸던 내용이에요. 이것이 해마다 출제가 됐는데 작년에 어떤 문제도 출제가 안 됐어요. 그러면 8회는 이게 출제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출제 1순위죠. 출제될 확률이 가장 높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25순을 뽑은 이유도 그래도 가장 많이 출제되고 그 중에서도 내가 출제자라면 어떻게 내겠다 하는 것을 사실 뽑다 보니까 이렇게 뽑은 거고요. 강의 내용에 7에서 안 나왔던 문제가 보니까 꽤 많더라고요. 이런 거 우박 같은 것도 많이 나오죠. 왜냐하면 풍해가 많이 출제가 된다 그랬죠. 왜냐하면 우리 농작물 재배보험에서 가장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 우박하고 강풍, 태풍 피해거든요. 그 두 개가 가장 많습니다. 나머지는 사실 잘 피해됐습니다 하고 신고 오는 거예요.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박 피해가 재배학에서 기존에 엄청 많이 나왔었거든요. 작년만 안 나왔습니다. 근데 이 우박 피해 문제 나오는 거는 상식적으로도 풀 수가 있어요. 우리 강풍 피해도 상식적으로 풀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지만은 이런 것들. 그리고 해충 같은 것이 안 나왔죠. 작년에 병충해가 쉽게 말해서 뭡니까? 세균하고 병해충 방지대책 그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방지대책 때문에 금년은 해충과 천적 이게 나올 가능성이 더 높죠.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리고 작년에는 분주하고 삽목이 나왔지만 금년에는 뭡니까? 전목하고 치유목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출 문제를 풀어주고 해당되는 문제에 관련되는 내용을 아무리 어려져서 강의를 상세하게 설명해 줘야 소용이 없다는 얘기죠. 이 내용 전부 다 여러분들께서 새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이렇게 차분하게 설명하지 않고 핵심적으로 해서 요것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요거 꼭 외우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강의를 들어봐봐야 도리어 시간만 낭비하는 거죠. 여러분들 시간만 버리는 거예요. 들고 남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1강부터 19강까지 이런 내용 있지 않습니까? 교재에다가 딱 체크해 놓으셨다가 제 교재 가지고 계신 분들도 쉽죠? 일단 현성과 파괴로 그대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이 순서대로 핵심 키워드 블록 제가 교재를 만들었죠? 이 핵심 키워드를 딱 체크를 해놓으세요. 해놓고 난 다음에 1강부터 다시 이렇게 쭉 들으면 이거 꼭 알아야 돼 해갖고 거기서 더 집중적으로 여러분들께서 강의를 들으시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래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을 손해평가사 8회 시험에 대비해가지고 보험계약법하고 농업재해보험 법령 그리고 재배학하고 원예작물학에 대해서 세 과목을 사실 이제 강의를 준비를 했었습니다. 원래는 제가 이제 법 전공이다 보니까 보험계약법하고 농업재해보험법까지만 하려고 했었는데 여러분들께서 혹시나 이제 재배학 같은 것도 또 강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시중에 강의가 많이 있지만 그렇지만 또 제 강의를 또 이렇게 또 필요로 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갖고 욕심내가지고 재배학하고 원예작물학까지도 제가 유튜브 강의를 이렇게 만들어서 올려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재배학하고 원예작물학은 제가 마무리 특강식으로 강의를 하지를 않는다는 거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렸죠. 그래서 오늘 이 강의가 제가 여러분들 1차 시험 손해평가사 1차 시험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진짜 정말 제가 부족함도 많고 능력도 부족하고 또 말도 오늘오늘하게 하고 사실 이런 강의가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알고 있는 내용도 말하라고 하면 아무 입에서 나오지 않을 텐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강의 녹음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사실 가슴은 콩당콩당 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강의를 막 이렇게 구독까지 해서 뭐 들어주시는 분들도 진짜 의외로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놀랐습니다. 제 강의를 한번 들어보신 분들이 뭐 한 90%가 다 구독을 눌러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강의를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청취해 주시고 오랫동안 청취해 주신 분들에게 제가 제 8회 수납평가사 시험 여러분들 제 강의를 청취하신 분들은 100% 저는 합격한다라는 확신으로 진심으로 이제 감사 인사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남은 시간 여러분들께서 마무리 잘 하시고요. 좋은 결실 맺기를 진심으로 저도 응원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제 강의를 청취해 주신 분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